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점심때까지 계속 박스를 그리다가 오후 1시 이후로 사실상 투매가 나오면서 간신히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 초반에 걸쳐서 마감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도 하락하고 미국도 1.6% 넘게 갭 하락했지만 개장과 함께 맹렬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마감을 하였습니다. 한편 골드와 실버는 급락을 했고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 가격은 3% 넘게 급반등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뭔가 불안해 보이지만 핵심은 리테일이 모여들어 있는 자산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통화시장은 계속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이 2.4% 갭 다운 출발 후 현물 시장 개장 무렵에는 마이너스 3% 넘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는 개장 후 바로 초강력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시간 동안 1.3%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왔죠. 물론 그 후 작은 상승분을 되돌려주며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쉬지 않고 현물과 선물 매도를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은 첫 1시간 동안 현물을 9천억 매도하였고 이후 장 마감까지 선형적으로 매도를 늘리면서 무려 2조 3,5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첫 1시간 동안 5천억을 일단 때려놓고 이후에는 시장이 박스를 그리면서 매도를 소극적으로 늘렸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매도량을 다시 늘리면서 장마감 무렵에는 1조 3,600억까지 선물 매도를 늘리게 됩니다. 현물 마감 동시효과 시작되고 나서는 선물 매도를 빠르게 걷어내서 순매도 6,500억 수준으로 줄이긴 했지만 이것은 선물이 종가 저가로 처박히면서 일부 포지션을 축소한 정도에 불과하고 나름 의미 있는 숏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하루 만에 무려 6,150계약이 증가했는데요. 워낙에 미결제 약정이 부족했었던 것도 있지만 오전장이 갭다운 이후 횡보하는 3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쌓은 매도 포지션이 죄다 미결 증가로 이루어져서 신규 매도가 좀 적절하게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1시 이후 약 4,000계약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것은 시장이 투매로 흘러가면서 좀 따라간 물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물량은 현물 장마감 동시효과 때 빠르게 청산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하락은 선물 572선이 기준점이 되었고 그 이하는 당장은 언더슈팅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4% 넘게 하락하고 외국인이 선물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그보다 현물을 더 강하게 매도하자 선물 베이시스는 생각보다 안 무너졌습니다. 베이시스가 약화되어 매도 차익 거래가 600억가량 나오긴 했는데 600억이면 애들 장난에 불과하죠. 아직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매수했던 현물을 부지런히 이익 실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SK하이닉스는 무려 1조 5,800억을 때렸는데요. 와, 삼성전자도 6,500원 넘게 매도했어요. 금요일 저녁 미국 세션에서는 삼성전자가 D램 판가 인상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월요일에 어느 정도 언와인딩이 되겠지만 여하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나저나 이걸 모두 다 받아버린 개인은 무슨 용가리 통뼈인지 모르겠는데요. 선물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1조 넘게 선물 매수를 한 것도 레버리지 ETF 매수했지라고 해요. 참 대단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다시 포지션을 쌓긴 했는데 지수 하락에 콜 프리미엄이 약간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급락 같은 것은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대신 오후 1시 이후로 시장이 언더슈팅 모드로 갈 때는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긴 했어요. 그래도 V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참 지난주에 V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위에서 놀 때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여하튼 시장이 다시 종합주가 지수 기준 4,000포인트 초반까지 눌렸지만 변동성이 40포인트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래스별 미결제 약정은 근월물 첫 거래일인지라 얼마 쌓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단 배리어는 그래도 600포인트, 하단 배리어는 550포인트로 잡아나가고 있어요. 마켓메이커들이 여전히 롱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지난 11월 물에 워낙 뜨거운 맛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변동성 지수가 36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상하 레인지를 고작 50포인트로 잡아놓은 것은 시장이 이평선 따라 좀 더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혹여 61선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21선까지 이격을 좁히는 급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월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은 지수가 오후 1시 이후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월요일 장은 롱 캘린더 스프레드가 들어오면서 먼슬리 옵션 가격이 하락을 방어할 것 같아요. 즉 당일 만기가 되는 콜옵션이든 풋옵션은 엄청나게 빠지지만 차월물 포지션은 웬만해서 잘 안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은 마켓메이커들이 일단은 12월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오전장 마감 무렵 이미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이고 나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오전장 이후 또 하락이 나오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7%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주초의 상승을 모두 뒤집어 까는 그런 하락인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세션 개장 후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스트레이트 급 반등을 하자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낙폭을 줄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 하락이 돼서 AI 버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은 그것 말고도 영국과 독일이 국채 급락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국 10년 국채는 무려 1.46% 급락을 했는데요. 갭으로 1% 얻어맞고 제대로 반등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영국 국채 급락은 노동당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포기할 거라는 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10월 이후 영국 국채는 영국 증시 상승과 함께 오랜 박스 장세를 벗어나서 강한 상승을 했죠. 그런데 11월 초부터 전일까지 나름 레벨업을 또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완전히 부러지고 말았어요. 영국 10년 국채, 그러니까 롱 길트 일봉 차트를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디지털 점프인가 싶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슈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유로존 채권 중 이탈리아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국채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돈은 못 걷겠고 그러면 채권 찍어야 되고 그러니 장기 채권 빠지고 한편 미국 국채도 나름 매우 거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되겠지만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근데 밤 9시 되자마자 갑자기 미국 국채가 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논판 발표된 밤 예정 시간인 밤 10시 30분 그때까지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부 장관이 그 지표 발표에 대해서 다음 주 또 미루면서 튀었던 채권이 바로 급락 맞아 버렸고 이후에는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다만 이 채권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0.7%만 상승해서 79포인트대 마감했는데요. 주식시장은 개장 후 강한 반등을 했지만 채권 시장은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다는 것은 그리 좋은 흐름이 아니죠.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12월에 25비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을 하고 1월에도 인하할까 말까 이런다는데요.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의미입니다. 통화시장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급등할 때 엔화도 급등했는데 논판 발표 연기되면서 채권 가격 빠질 때 엔화도 다시 빠졌고요. 영국 파운드화 또한 채권 가격이 종가 저가로 처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한편 이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실버가 급락하고 반대로 기름은 급등했는데요. 전일 금 가격이 4,250달러 찍고 눌려서 마감했지만 아시아 세션에서는 꾸준히 반등해서 다시 4,200달러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세션 시작 후 금 가격은 다시 눌리기 시작했고요. 특히 유럽 증시가 오전장에 하락을 한 상태에서 오후에도 추가 하락을 하자 금 가격도 강하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 튀면서 금 가격은 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금 가격은 미국 세션 시작 직후에는 4,032달러까지 빠져요. 아시아 세션에서 생각하면 고점에서 또 180달러,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이 마이너스 4.5%거든요. 그래도 미국 세션 초반 바닥을 찍고 나서는 증시 반등과 함께 골드 가격도 4,100달러는 회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골드 가격이 하락과 함께 골드 변동성도 2.78% 빠졌어요. 오늘 골드 하락은 그만큼 투기적 매수세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름은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때 3.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60.65달러까지 올랐어요.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상승했는데 유가 상승에 대해서 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에다 군사 작전 시작했다 이런 소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은 이것도 그냥 골드론과 기름숏 이 포지션이 어나인드가 일어난 것이다. 올해 이제 기름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빈집털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도 유가는 60달러를 여러 차례 도전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일본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아시아 세션 전반부까지 끝까지 이 꼼짝마라를 이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빠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 조금씩 눌림이 나오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25,0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합니다. 유럽 세션 시작 후 조금 더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며 25,000포인트 아래로 눌러버렸는데요. 유럽 증시가 5장 들어서 더 눌리자 그때부터 나스닥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변동성 또한 기초자산인 S&P 지수가 일주일 전이 S&P 저점을 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폭발해서 개장 직후에는 직전 변동성 고점인 21.3포인트를 넘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장 후 5분이 지나자 나스닥 중심으로 매우 강력한 반등이 시작됐어요. 30분 동안 저점 대비 1%가 스트레이트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매우 강한 매도 압력이 시달리죠. 그런데 그때 당시 유럽은 사실상 거의 반등하지 못했어요. 나스닥만 추가 반등을 했고 결국 장 초반 들어온 숏이 손절하기 시작하자 오전장 내내 상승해서 저가 대비 2.5%의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5장 들어서 조금씩 힘이 빠지자 나스닥 선물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말아 올린 정도로 만족하면서 마감하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을 이끈 것은 또 리테일이 콜옵션 매수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소식이 마이크론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오전장의 상승이 전부였고 이후 콜옵션 프리미엄이 사그라들면서 지수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AI 버블이 시작되었는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간 재미있는 리서치를 해본 게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우선 엔비디아가 11월 들어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왔다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AI 버블로는 이미 10월부터 나왔지만 10월에 들어온 숏은 10월 마지막 주에 모두 커버링이 나왔죠. 그 뒤로 엔비디아는 다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61선에서의 데드캣 바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엔비디아의 높은 마진이나 매출 증가가 이미 정점을 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 자체가 강화 학습에서 추론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그전처럼 높은 성능을 필요하지 않는 데다가 추론 전용 ASIC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브로드컴 같은 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그리고 반도체 외에 다른 하드웨어들이나 또는 인프라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그것도 엔비디아의 고평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GPU의 감가상각이 6년까지도 길게 잡혀있는 것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일종의 드레싱, 회계적인 드레싱이다, 이런 주장을 대해서 AI 옹호론자들은 구형 GPU인 앰피어 시리즈도 여전히 사용률이 매우 높고 신형 칩인 블랙웰은 이제 전력 시설이 없어서 못 쓸 정도다 라고 하면서 이거 감가상각 길게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하면 엔비디아 칩을 더 이상 구매해봤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없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 쓴다는 것이죠. 뭐 DGX 서버 사든지 차세대 루빈 칩 사봤자 전기도 없고 그 GDDR7, SSD 이런 거 다 없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또 데이터 센터가 모자라서 DGX 서버 못 늘린다 그러면 아직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관계없이 5년 묵은 앰피어 이거 도태시키고 그 상면에다가 DGX 올려야죠. 즉 암페어 시리즈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매출에 한계가 왔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주말간 챗GPT 5.1 버전이 나왔죠. 근데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갖더라고요. 이럴 수가. 대신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워런 버핏이 구글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기념해서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구글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칩 중 자체 개발한 TPU 시리즈라 엔비디아의 칩 이거의 사용 비중을 연도별로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2015년부터 2017년은 대부분 엔비디아 위주로 쓰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학습을 하던 시기니까.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일부의 그 구글 서비스의 워크로드를 TPU에다가 할당했고, 2021년부터 2023년에는 구글 내부 서비스, 뭐 검색, 광고, 유튜브 번역에 TPU 비중을 의미 있게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습이나 연구, 외부 서비스 이런 데는 엔비디아를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에는 TPU 사용 비율을 60%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추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 이후에는 학습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이 여전히 유리하지만 추론을 포함한 일반 서비스에는 TPU가 더 나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짜 그 TPU의 사용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비라고 하지만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LLM 학습이 시대가 아니라 추론이 시대가 된 것이고 서비스 시대가 된 것이죠.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 칩보다는 TPU 같은 ASIC이 좀 더 가성비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전히 오픈 AI 챗GPT가 AI 서비스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구글이 제미나이만이 유일하게 꾸준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것 또한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영업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MSTR이 드디어 $200를 깨서 마감했어요. 최근에 가상자산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MSTR이 MNEV, 즉 가상자산 대비 부여받은 프리미엄이 3배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빠르게 축소돼서 지금 1배수까지 근접하고 있죠. 문제는 MSTR이 가상자산 보유는 레버리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배 이하로 프리미엄이 내려간다? 그러면 미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대매매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진짜 반대매매 그런 건 아닌데 MSTR이 채권 발행한 내역을 보면 2024년과 2025년에 총 82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대부분 제로 쿠폰이에요. 뭐 미국은 리픽싱 이런 게 없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MSTR 가격이 672달러 이상 넘기길 바라고 있는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1.4%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외국인들이 금요일 오후 1시 이후 선물 매도를 강하게 눌리기 시작한 자리예요. 즉 이 정도 갭상승했다고 해서 시장이 뭐 다시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또 올라오면 매도를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리테일인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뒤 월요일에 갭상승 출발했지만 이번에도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에 갭상승이 아니라 보합 출발 혹은 하락 출발을 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과연 연속 갭다운에도 반복해서 매수에 동참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주말간 가상자산 가격이 또 힘이 빠지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요. 나스닥 테크 섹터 매수나 골드의 매수세는 저는 같은 이 리테일이 투기적 매수를 보거든요. 근데 아직 버블이 시작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위험 자산에 눌림이 나온 것은 좋은 흐름이 아니죠. 여하튼 우리 증시가 월요일날 갭상승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변동성 기준으로는 578 정도가 상승이 최대치가 볼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장에 매도를 쌓았다가 포지션을 좀 오버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합주가 지수 4,000포인트를 놓고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더 공방전을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밀렸던 9월 고용지표도 20일에 발표된다 하고 또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죠. 그래서 화요일도 쉬고 수요일 이후에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월요일만큼은 또 양매도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이 한계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장이 60일선에서 10월과 11월 연속해서 지금 두 번째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 4번이에요, 반등이. 그런데 반등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직전 주기는 이제는 일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60일선에 도달해서 닥치고 매수가 들어오는데 다시 60일선으로 도루묵이 되는 간격이 좁아진다 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이게 지지선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죠. 더욱이 10월 이후의 상승이 리테일이 투기적 매수에 의한 것이라면 한 번쯤 좀 강하게 눌러놓고 나야 연말 랠리가 올 수 있죠. 유럽이 지금 전혀 못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투자자들이 심리를 꺾어놓는 것 같아요.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고점 갱신했다가 지금 너무 빨리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유럽이나 미국 모두 옵션 만기주에 들어서죠. 그런데 변동성은 20포인트대에서 놀고 있어요. 위아래로 감마가 팍팍 터질 수 있는 꽤나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종가 기준 2.6% 상승하는 것은 맥스로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선까지 부지런히 분할로 매도를 쌓다가 맥스를 넘기면 어쩔 수 없이 10타 쳐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래로 변동성이 터질 것을 생각하고 숏을 한번 잡아서 밀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옵션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변동성이 따라서 상승해 준다. 특히 60일선을 종가로 깨게 되는 작은 음봉이 나오기만 한다면 비싼 옵션 가격도 얼마든지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채널 메신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